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예, 저는 26년 차 공공도서관 사서이면서 현재 건축공학과 박사과정에서 아, 도서관 건축가 공간을 연구 중인 만학도입니다. 혹시 2018년 의정부시에서 어디서 살 것인가를 올해의 책으로 선정해서 강연회 개최를 위해 교수님을 초청했던 사람인데 기억하시나요? 네, 그때는 몰랐는데 오늘 아, 알았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사실 교수님과 함께 하게 되어 영광이고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저는 교수님을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디서 살 것인가, 공간의 미래, 공간이 만든 공간은 오랫동안 고민해오던 도서관 공간에 대해서 제 나름의 논리를 만들어가는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도심 속 광장이 또 다른 형태의 도서관으로서 그 가치와 의미에 대해 교수님의 견해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만든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을 대신해 허락된 시간 동안 제가 몇 가지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공간이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 밀폐, 밀집, 밀접의 특성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도서관 공간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자마자 국내의 모든 공공도서관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4년 주기로 이러한 팬데믹 현상이 반복될 거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도서관에서는 가장 먼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하나의 대형 도서관을 만드는 것보다는 여러 개를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작은 것들을 여러 개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이고, 그게 한 명의 확진자만 나와도 전체를 또 폐쇄해야 되는 일이 생길 테니까 작은 규모로 쪼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야외 공간하고의 순환을 어떻게 좀 잘 생각한 고려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이 나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도서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은 실내 공간 중심으로만 디자인이 되었다면은 이제는 야외 공간과 실내 공간이 어떻게 어우러져서 상호 보완될 수 있는 형태로 도서관이 디자인되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런 도서관 같은 형태로 말씀하시네요. 네, 네, 이런 어떻게 것도 하나의 보면은.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죠. 아, 네. 네네. 그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수님께서는 국제 분야 전문 언론인 토머스 프리드먼의 저서 늦어서 고마워를 인용하시면서 소통의 단절 현상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도시 안에서 얼굴을 맞대고 우연히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시면서 다양한 생각이 만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21세기형 아고라와 원형 극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뭐 어떤 답변과 일관된 이제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네. 현재 이곳 서울 책 광장이 21세기형 아고라와 원형 극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심 속에서 우리가 공짜로 머무를 수 있는 평평한 공간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그런 용도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지금 상황에서 특히 요즘 시대에서는 점점 자연의 그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 쪽으로 가고, 우리가 마당 있는 집에 살다가 발코니가 있다가 발코니를 확장해서 실내 공간으로 바뀐 생활을 하니까 야외에서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이런 시청화 광장 같은 것이 되고, 이런 데가 시민에게 제공이 된다면은 충분히 사람이 모이는 아고라 같은 광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효과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다면은 어쩌면은 이 서울시청화 광장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한다면은 주변으로 8차선 도로가 돌아가는 그런 약간 소음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조금 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템포러리로 파빌리온 같이 짓더라도 뭐 투명한 어떤 유리로 되어 있는 그런 토가 돼서 보이는 폭이 좁은 어떤 그런 좌석 같은 것들을 이 경계 부분으로 만든다면은 소음도 차단되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책도 볼 수 있고, 지나가는 행인들은 투명하게 그 안쪽에 시청화 광장도 또 계속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여기 책광장이 갖고 있는 약간의 문제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책 읽는 어떤 그 분위기가 네. 그런 게 굉장히 또 중요하기도 하죠. 네. 근데 사실 아까 이은 질문에 아까 첫 번째 질문에 그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에 관련된 질문을 통해서 약간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작은 도서관이 조금 분포되면 네. 좋겠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이제 그런 코로나 팬데믹이
도서관 문을 닫았다는 이유는 그 공간 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물론 작은 도서관도 필요하지만 또 그 공간 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좀 더 큰 규모의 도서관도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런 것들이 골고루 들어가야겠죠. 음. 큰 것도 있고 이게 어느 뭐 하나의 종류로만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네.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다 다양하게 구비가 돼야 될 것 같고, 이제 제가 작은 도서관을 강조했던 이유는 어차피 우리가 뭐 100만 권 있는 도서관 하나 만드는 것보다는 10,000권 있는 도서관 100개 만드는 게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작은 걸 강조하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똑같은, 또 이번엔 또 작은 걸로만 다 통일을 시키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접근성만 좋아진다면 그 안에서 다양성을 만드는 쪽으로만 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도 그런 답변이 나오길 좀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획일화되는 거에 대한 네. 문제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아마 그 핵심은 촘촘히 있어야 된다. 도서관이라는 공간 자체가, 그런 이야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는 물론 매년 해외 도서관 투어를 했었습니다. 해외 도서관을 경험하면서 우리나라 도서관과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공간이었습니다. 네. 교수님 동의하시죠? 네. 네. 교수님의 책 공간의 미래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간으로 체험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너무나 공감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의 새로운 세상에는 도서관의 가치가 하나가 아닌 다양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서의 양이 아닌 공간의 경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간의 경험으로 볼 때 우리나라 도서관과 해외 도서관의 차이점은 가장 큰 게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저는 접근성이 제일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다양하게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생각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모이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도서관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게 안 되는 거는 뭐 하드웨어적으로 우리나라 도서관이 그만큼 못 따라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의 교육이라고 하는 게 너무 입시 중심으로 돼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들을 그래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좀 하는데, 저희도 보면은 한 5학년 들어가면서부터는 이 전투 모드로 바뀌면서 그때부터 도서관 대신에 학원을 가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사실 그게 그러한 교육 풍토하고 하드웨어적인 분하고 같이 동시에 좀 변형이 되지 않는다면은 쉽게 우리가 꿈꾸는 그런 도서관을 만들기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네. 도서관이 과거에는 그 사회적 역할이 학습 네. 중심의 공간이다 보니 그 이상의 어떤 그 역할, 이런 거에 대한 인식들이 조금 더 이렇게 확산되지 않고 있는 네. 그거의 어떤 결과이기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도서관의 그 역사를 보면은 네. 옛날에 책이 되게 비쌌잖아요. 네. 그 아주 극소수의 그 귀족들만 소유할 수 있는 엄청난 재산의 상징이었던 것이고 문맹률도 높았고,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책을 읽을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금속 활자 때문에 책이 대량 생산이 되면서 지금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서관이라고 하는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빌딩 타입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접근성을 좀 더 높이는 쪽으로 계속 가왔는데, 이게 지금 사회에서 본다면은 현대 사회에서 도서관의 의미가 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지식만으로 생각하면은 우리는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다 접근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굳이 도서관에 와서 그 지식을 얻을 필요가 점점 어떻게 보면 필요성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대신에 다른 의미가 점점 도서관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공짜로 머물러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익명성의 상태에서 공통의 추억을 만들 수 있다라는 실내 공간이라는 게 큰 장점이거든요. 공원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공짜로 머무를 수 있는 야외 공간이라면은 공짜로 머무를 수 있는 실내 공간은 도서관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는 그렇게 공짜로 머무를 수 있는 실내 공간이 부족하니까 카페가 많은 거거든요. 돈을 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카페 대신에 도서관이 더 많아진다면은 사람들이 더 그곳에서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고, 단순하게 책을 읽는다기보다는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공통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이 되고, 심지어는 그곳에서 내 랩탑을 들고 와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다들 요즘에 재택근무를 하지만은 저희 직원들만 보더라도 조그마한 원룸에 살기 때문에 답답한 5평짜리 집에서 일하기를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다 밖에 나가서
뭐 카페에서 일을 하거나 그러고 싶어 하는데 그럴 때 도서관이 그 대체 공간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도서관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책하고만 연결지을 공간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라는 데도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의미와 기능들은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고 진화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기존의 도서관에서는 책 정보에 대한 서비스를 했다면 지금은 공간 서비스를 해야 네, 된다. 그렇죠. 예, 그 맞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추억할 만한 그런 공간으로서 네. 기억할 만한 공간으로서 이제는 도서관이 좀 확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예,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네. 교수님의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도 저를 잠깐 소개했지만 제가 이제 그 공공도서관 사서 네. 9년 차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17년 동안 도서관 리모델링과 건립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특히 신규 건립 업무를 담당하면서 우리나라 도서관 건축 프로세스의 그 구조적 문제를 직접 경험하기도 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네. 그러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공공건축물이 지역의 뭐 랜드마크가 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네. 도서관을 포함한 공공건축물이 왜 우리나라에서는 랜드마크가 되기가 어려운 걸까요? 일단은 저도 경험해 본 바로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부분의 그러니까 거의 모든 도서관은 공공건축물이기 때문에 공모전을 통해서 이게 선정이 되게 돼 있는데 공모전이라는 거는 수준은 공모전 심사위원회에 따라서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후져가지고 이상한 작품들을 뽑기 시작을 하면은 좋은 건축가가 작품을 안 내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그 공모전의 심사위원들이 많은 부분들이 교수님이셨는데 저희 교수님 중에서는 제 선배 교수님 중에서는 실제로 설계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도 있고 심지어 제 친구는 학교 다닐 때 거의 설계를 낙제 점수를 받던 애인데 얘가 어떻게 교수가 돼가지고 심사를 열심히 하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걔가 제대로 된 걸 뽑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그런 일들이 많아지면은 아시겠지만은 많은 건축가들이 거기 출품을 해서 여러 번 낙선을 하게 되면 저도 젊어서 우리나라의 공공건축물에 한 20여 번 떨어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안 냅니다. 왜냐면 내봤자 이상한 게 당선되는 거를 계속 경험하게 되면은 이거 내봐야 이상한 그 로컬에서 또 지방 같은 경우에 또 이렇게 주변에 그 교수님들과 뭐 심사위원들과 이렇게 뭔가 로비가 되어 있는 경우들도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데인데 이제 제품 출품을 안 하는 거죠. 좋은 건축가들이. 그리고 그 좋은 건축가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근데 대부분 다 회장님 집 설계하거나 아주 비싼 그 뭐랄까요 기업들을 위한 건물을 짓기를 원하지 공공건축물에는 본인이 기회가 없을 거라고 아예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가 로비를 할 능력이 없으면 안 될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천우신조로 이제 좋은 안이 당선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 다음에는 시공이 될 때 이게 조달청을 통해서 시공업자가 정해지는데 그러면 또 이게 완전히 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건축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디자인이 좋아도 이게 공사를 할 때 결정되는 부분도 되게 많고 진짜 장인 정신을 갖고서 일하시는 분하고 함께 일하고 싶은데 제 개인적인 경험도 말씀을 드리면은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 제가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반드시 기둥이 없이 파노라마 뷰가 열려야 되는 데였다 그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현장에 갔더니 기둥이 떡하니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거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당선은 됐지만 감리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공공건축물이 그 디자인한 사람과 감리한 사람이 분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뭐 디자인 감리라고 해서 하기도 하는데 지방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채택되는 경우들이 별로 없고 그래서 그런 게 문제고 가장 큰 문제는 조달청을 통해서 시공사가 선정이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좀 아셔야 돼요. 적정가로 해가지고 거의 로또거든요. 그러니까 딱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80억짜리다. 그럼 80억에 제일 가깝게 쓴 사람이 당첨되게 돼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의 프로젝트에 정말 열심히 짓겠다는 사람이 내는 게 아니고 그냥 로또 사듯이 한 1,000명이 냅니다. 1,000개의 기업들 혹은 페이퍼 컴퍼니도 만들어서 막 내요. 그다음에 당선이 딱 되면은 이 사람은 그걸 열심히 지을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 이익금 떼고 하청을 다시 줘요. 그다음에 그거 받은 사람 또 재하청을 주고.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바는 평당 공사비 1,000만 원으로 예산이 나왔는데 지어지는 퀄리티는 700만 원도 안 되게 지어지고요. 이게 정말 여러분의 세금이 줄줄 셉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대한민국 건축계를 바꾸기 위해서 딱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일단 건축이 발전하려면 공공건축이 발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일단 심사위원 풀이 좀 업그레이드가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플레이어들이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로또 하듯이 당첨만 하고 일은 실제로 안 하고, 그리고 설계한 사람은 감리도 못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는 몇십 년이 지나도 제대로 된 공공건축물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현재 지금 하는 프로젝트가 민간 프로젝트가 한 70% 정도 차지하고요. 30%가 공공 프로젝트인데, 솔직한 얘기로 공공 프로젝트는 거의 반 포기했어요. 왜냐면 거기서 재료 선정을 할 때에도 제가 선정한 재료가 택색되지가 않아요. 거기에 그냥 행정공무원이 알아서 발주를 내버립니다. 뭐 마음대로 해요. 거기다가 진짜 이 얘기하면 거의 1시간 갑니다. 제가 너무 이쯤에서 정리를 해야지. 교수님의 하소연을 네. 듣는 하여튼 듯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건축물에 쓰입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쓰이는 시스템이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는 훌륭한 건축가들이 망해서 시골에 가서 농사 지으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아는 선배 중에. 왜냐면 그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또 비즈니스가 잘 돼요. 또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네, 저 무척 공감하고요. 네. 사실은 제가 사실 하고 싶었던 말씀을 대신 교수님께서 해주신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저 이제 26년차 사서라고 했잖아요. 공무원입니다. 제가 네. 공무원인데 바뀔 수 있을까요? 이런 시스템이? 일단은 저는 이걸 바꾸는 시간을 한 20년 걸릴 거라고 아, 생각합니다. 제 말씀은 이게 뭐 몇 명의 행정가가 바꿀 수 있는 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국민이 다 알아야 돼요. 그치. 국민이 다 아시고 시민들도 아신 상태에서 전반적인 이 컨센서스가 만들어져야 돼. 이건 좀 문제가 있구나. 이걸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학교 건축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든 국민들이 공짜로 쓸 수 있는 집과 같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다가는 좀 제대로 된 건축을 지어질 수 있게끔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대로 된 건축이 지어지게끔 우리가 좀 약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지어지는 거니까 시민들이 건축주거든요. 그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제대로 안 보시면은 좋은 건축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려면 그게 되려면은 일단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죠. 모든 어떤 건축이 좋은 건축이고 어떤 건축이 안 좋은 건축인지 이런 거를 관심을 갖고 우리 일상의 대화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럴 때 한 15년, 20년 지나면 저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훌륭한 건축물은 훌륭한 건축가 플러스 훌륭한 건축주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그럼요.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훌륭한 건축주가 되셔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네. 앞으로 우리나라도 공공건축물, 특히 도서관이 해외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유명한 관광 자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굉장한 바람을 갖고 네. 있는데, 교수님께서도 얼마 전 유튜브 채널에서 프리츠커상, 건축계 노벨상인 프리츠커상 받는 거 원치 않는다. 하지만 외국에서 교수님의 건축물을 보러 오게 하는 게 앞으로의 목표다 말씀을 예. 하셨잖아요. 네. 굉장히 공감되고요. 저희도 그렇게 외국에서 찾아오는 도서관을 하나 좀 갖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 질문이 사실 필요가 없어진 것 같아요. 사실 일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쭤보려고 우리나라랑 네. 비교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일본은 그런 건축계의 노벨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건축가, 뭐 이토 토요가 건축하고 설계하고 시공한 센다이 미디어 테크가 네. 사실은 세계적인 건축물이잖아요. 건축계는 물론 도서관계에서도 꼭 한번은 가보고 싶은 그런 네. 건축물이기도 하는데요. 뭐 그런 어떤 차이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미 네. 그런 일본은 그런 프로세스가 이미 좀 갖춰져 있고, 네. 예, 우리나라는 아직은 조금 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고 훌륭한 건축주가 계셔야 되고, 이런 아마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그죠? 네. 일본이 그런 훌륭한 건축주가 나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뭐 훌륭한 생각을 가져서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지진이 많아서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는 집을 지으면은 다 아파트를 사지 않습니까? 그럼 3,000세대의 가정을 위해서 집을 지으면 3,000세대가 한 3명의 건축가가 설계사무소 하나가 하면 다 3,000세대를 지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3,000개의 똑같은 집에 우리의 다른 라이프를 끼워 맞춰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지진이 많으니까 고층 건물인 아파트로 건물을 지으면은 이 내진의 설계가 많이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들려고 이러면은 철근 콘크리트가 별로 지진에는 별로 안 좋거든요. 고층으로 지어지면은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한번 금이 가면 이걸 뭐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진 설계에 좋은 거는 사실 저층형 목 구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2층짜리 단독주택을 많이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0세대의 집을 지을 때 여기는 3,000명의 다른 건축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300개 정도의 설계사무소와 건축가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 3,000명의 건축주와 300명의 건축가가 합쳐지면은 그 다양성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젊은 건축가들이 주택 설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하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창업의 문턱이 낮은 거죠. 기타 등등 이런 이유 때문에 선수층이 두텁고 다양성이 나올 수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그거의 한 100분의 1 정도 수준의 선수층과 100분의 1 정도 수준의 다양성이라고 저는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점점 우리는 이게 똑같은 아파트에 사니까 그냥 집값밖에 남지 않는 건축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아까 화폐화된 아파트,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지면 화폐화되게 돼 있거든요.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진 디자인은 결국에는 우리의 가치관에 나만의 자존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져서 결국엔 집값밖에 안 남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가치관이 정량화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없어지려면은 우리 모두가 작은 건축주가 돼야 되는 건데, 내가 내 집을 주택을 지을 수는 거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심을, 공공건축물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예요. 공공건축물이 내가 건축주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런 것들이 개입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조금씩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말씀 들어보면은 왜 스포츠 스타가 네. 유소년 시절부터 이렇게 네. 성장을 하듯이 네. 사실 그런 맥락에서 조금 또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인프라가 되게 많아져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오늘 훌륭한 건축주가 될 수 있는 방법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혹시 셜록 현준 유튜브 채널 아시나요? 저는 네. 구독자인데 이런 말씀들을 실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미 말씀하셨고요. 하나하나 약간의 뭐 건축에 대한 교양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되게 재미있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약간 상식적인 부분, 네, 그러니까 우리가 훌륭한 건축주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셜록 현준, 제가 이거 홍보해도 되는지 네. 모르겠지만 구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마 제 입으로는 말을 못했는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구독자거든요.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도서관이 사실 공원부지에 많이 건립이 됩니다. 네. 그 이유가 사실 이제 워낙 땅값이 비싸니까 또 근린공원이라는 그 부지에 교육문화연구시설을 건립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자체에서 공원부지로 도서관 건립을 좀 찾아 나서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도서관과 오늘 이 광장을 연결해서 도서관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을 연결하는 이 본 사업이 사실은 다른 도서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이렇게 어떤 사례가 외국에도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가장 비슷한 사례라고 본다면은 이런 평지에 잔디밭 공원 광장이 있고 바로 도서관이 있는 컨텍스트는 제일 유명한 게 뉴욕에 있는 브라이언 파크하고 뉴욕 도서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공간은 진짜 사람들이 와서 많이 쓰기도 하고, 여름철 같은 때는 뭐 영화 상영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도 있고, 그러니까 서울시청 광장과 제일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뉴욕시의 가장 핵심적인 문화 공간, 복합 문화 공간으로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하나의 사례인 것 같고, 저는 공원하고 도서관은 정말 찰떡궁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데 가장 좋은 환경이 자연 속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자연의 계절과 날씨의 변화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지식을 통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이라서, 사실은 저는 그 서점이라든지 도서관에 가서 책이 이렇게 쫙 꽂혀 있는 걸 보면은 약간 숲속에 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뭐 똑같이 나무를 재료로 해서 만든 종이로 만들어진 공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유사성이 있고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거기서 함께 고려해야 되는 거는, 공원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사람들의 일상의 생활과는 좀 격리된 곳에 공원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북한산 공원, 남산 공원 다 좋죠. 좋은데 그게 다 우리의 삶의 공간과는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차라리 사이즈가 작더라도 근접해 있는 곳에 도시, 그러니까 시에서는 공원을 많이 만들고 그러면서 그 만들면서 공원과 함께 도서관을 세트로 이렇게 하고 그 옆에 상업시설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했던 한때 유행했던 게 막 올레길 만들고 뭐 이런 네. 거였잖아요. 근데 사실 올레길과 우리 공원과 이런 것들은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장인들은 갈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이나 손뼉 치면서 걸으시고 이런 데를 사람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가장 일상의 공간인 상업 공간과 공원과 도서관 이 세 개는 한 세트로 움직여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도심 곳곳에 녹지가 없지는 않아요. 왜냐면 어린이 놀이터가 다 있거든요. 근데 어린이 놀이터가 제대로 쓰이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변에 상업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이의 공간은 상업시설과 격리돼서 있어야 된다고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로 거기는 갈 일이 별로 없고 두 번째는 사이즈가 너무 작다라는 문제가 좀 있어요. 사이즈가 1000평 이하의 공간으로 나오게 되면은 익명성이 없어집니다. 나와서 자꾸 간섭을 당하게 돼요. 제가 뭐 유모차 끌고 나가도 옆집 할머니가 왜 아이들 양말 안 시켰냐고 막 잔소리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돼서 익명성이 형성된 상태에서 1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정도의 공원이 있어야 되고 그 공원 옆에는 도서관이 있으면 정말 좋고 그리고 그 옆에 또 무슨 카페나 이런 그런 다른 상업시설도 같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 세 개가 모이면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진짜 저희가 새겨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네. 또 공무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공공도서관이 네. 과거에는 굉장히 조용한 곳에 이렇게 콕 처박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진 네. 것 같아요. 도심 속으로 예. 사람들 속으로 들어오려고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최근에 제가 제가 본 도서관들 중에 좋은 것들 많더라고요. 네. 그 어디였죠? 신당동에 있는 다산도서관 같은 아. 경우도 성곽 옆에 있는 되게 좋은 네. 좋은 위치에 있는 도서관이었고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네. 무브먼트가 있고 거기 가서 보면은 그 동네 뭐 고등학생들 이런 들도 와가지고 책 보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되게 감동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교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네. 그 완주군 어디요? 완주군 아, 그 저기 완 저거 말씀하시는 거 네, 아니에요? 그 그 도서관 실학도서관? 예, 예, 네. 예. 그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모든 내 외부 어떤 그 공간에서 서로 교류되고 네. 전체 공간이 좀 소통될 수. 근데 그게 시공이 지금 원래 의도한 대로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속상함을 아까 좀 말씀하셨는데 네. 신안군에 있는 것도 네. 약간 산으로 가고 있고 지금 네. 뭐 다시 잘 해야죠. 네. 막 네, 좀 선방해야죠, 선방. 네. 저도 좋은 어떤 진짜 공공건축물 한번 좀 기대해 네. 보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사회적 인프라가 확장되고 커뮤니티 공간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네. 예. 교수님은 어떤 공간이 커뮤니티 공간으로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공공도서관이 지역 커뮤니티의 주된 거점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좋은 커뮤니티 첫 번째 질문이 아, 좋은 커뮤니티 공간이 되는 조건이요? 그쵸. 공공도서관이 네. 지역 커뮤니티의 주된 거점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네. 일단은 한 특정 계층들만 오는 공간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세대들이 같이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면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어린이집도 따로 있고 근데 노인들을 위한 예산에 의해서 경로당도 동네마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경로당 같은 경우가 또 독자적으로 약간 텃세 부리는 분이 있다고 이제 김찬호 교수님이 오늘 컬럼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못 들어가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세대가 섞여서 있을 수 있는 공간으로 쓰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오고 젊은 세대들도 오고 중간 계층들도 오고 그게 융합될 얼마나 그게 한 세대가 아니라 다양한 세대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되느냐가 성패가 좌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서관이라고 하는 공간이 단순하게 책만 보는 공간이 아니고 돌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뭐 예를 들어서 젊은 세대는 노인들을 돌볼 수도 있고 노인들이 어린 세대를 돌볼 수도 있고 그렇게 서로 인터커넥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가장 우리나라 도서관 중에서 운영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하는 게뭐 기적의 도서관 같은 것들 보면은 그 동네 그 어머님들이 모여가지고 사서도 하시고 막 이러기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그런 같은 공동체들이 서로 돌볼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가능해지려면 장소가 필요하고 장소가 필요한데 도서관이 저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말씀 들어보면 전통적인 도서관은 사실 공간에 좀 갇혀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공간에 갇혀 있다 보니까 좀 사고도 갇히게 되고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 국내 공공도서관이 이제서야 좀 개방형 공간으로 네, 좀 방향성을 잡고 있거든요. 그게 네, 이제 오픈 플랜, 오픈 스페이스 네, 네, 이래 가면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도서관의 정체성이나 역할이 하이브리드 역할 네, 뭐 이런 거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저출산 문제도 극복할 수 있고 해결할 네, 수 있고 네, 여러 가지로 그런 점에서는 그 책이 갖고 있는 네, 그 저희 사서들은 책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어떤 딜레마에 있거든요. 도서관의 전통적, 그러니까 핵심이라고 하죠. 핵심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 책을 어떻게 잘 도서관에 갖고 가면서 또 하나 시민들을 위한 뭐 문화 공간, 복지 공간으로서 잘 또 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약간의 딜레마가 있거든요. 요새 리모델링 하면서 저희 사서들은 책을 버리지 못해서 되게 안타까워하거든요. 네. 그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 뭐 책은 사실은 정말 중요하죠. 네. 책을 도서관이 마지막까지 버리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책이죠, 사실은. 우리가 뭐 도서관이 다 복합문화공간으로 가서 빈 공간만 만든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도서관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제가 지금까지는 사람들 만나고 하는 뭐 그런 공간으로서만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책을 쓴 저자와 읽는 독자가 뇌가 연결되는 현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가정용 컴퓨터 PC가 있는데 그게 연산 능력은 슈퍼컴퓨터와 비교하면 되게 현저하게 떨어져요. 근데 이 가정용 컴퓨터 PC를 병렬로 연결을 하면은 그러면은 연산 능력이 슈퍼컴퓨터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 인간에게 적용을 해보면은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IQ는 뭐 돌고래나 문어와 비교해서 그렇게 월등히 뛰어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인간이 뛰어난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거는 사람의 뇌가 병렬로 연결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케이블로 연결할 수는 없으니까 뭐로 연결되냐면 언어로 연결되죠. 근데 언어로 연결될 때의 문제는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 있는 사람하고만 연결돼요. 다른 시간대와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하고 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문자가 필요한 거죠. 책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플라톤의 책을 읽으면은 그 책을 쓴 플라톤은 한 8,000km 떨어진 곳에 2,500년 전에 살던 어디 그리스의 되게 똑똑하신 분하고 제 뇌가 연결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고 독서를 강조하는 거죠. 근데 유튜브가 지식 전달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유튜브와 책은 현격히 다릅니다. 사실은 이게 뭐가 다르냐 하면은 유튜브나 여러분들 뭐 인터넷으로 보는 정보들은 상당히 많은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내 템포에 맞춰서 생각할 틈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의사 전달은 그러니까 정보의 전달은 될지 모르지만은 그 정보 전달로 서로 상호 커뮤니케이션, 상호적인 발상이 생기는 일은 없거든요, 별로. 근데 책은 뭐가 좋으냐면은 여러분들 다 그런 거 느끼셨겠지만은 책을 읽으면 딴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책을 읽을 때 자꾸 똑같은 그 사람들의 생각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나의 뇌를 자극해서 다른 생각이 나게 한다든지 내가 밑줄을 긋는다든지 내가 거기다 코멘트를 쓰기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나의 템포에 맞춰서 글자를 읽고 정보를 해석해서 내 뇌가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수동적이지 않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책을 읽는 거고 수동적인 게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셜록 홈즈를 안 보시면 안 되고 그건 보시고 책은 따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거는 도서관이 내가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다른 시간대 다른 장소에 있는 똑똑한 사람과 내 뇌를 커넥트를 시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거를 결국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컴퓨터나 뭐 랩탑 컴퓨터나 아니면 뭐죠 요즘에 그런 거 아이패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거는 전기가 없으면 우리가 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책은 그 상태 그대로 정보를 그냥 함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원시적이긴 하지만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근본적이고 언제든지 내 속도에 맞춰서 이렇게 읽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뭐 디지털 혁명 막 이렇게 몰려올 네. 때 그 책이 없어질 수 있다, 없어질 네. 것이다, 뭐 도서관도 없어질 수 있다, 이런 굉장히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지나놓고 보면 그렇지 않네요. 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진 더 하나의 중요할 수 공간이기도 하고 네. 하나의 컨텐츠이기도 하고 이렇다라는 게 네, 그렇죠. 네. 저는 도서관에 딱 가면은 어떨 때 기분이 좋으냐면 내가 읽지 않은 책이라도 이렇게 꽂혀 있는 걸 보면은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아이패드 안에 100만 권의 책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100만 권의 책이 공간적으로 저한테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얘는 그냥 손바닥만한 화면에 2차원적인 평면으로 저는 인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들춰보기 전에는 안 되는데 도서관에 가면은 그 책들이 쫙 꽂혀 있으면은 그게 공간화되면서 나에게 직관적으로 전달해주는 뭔가 느낌이 있죠. 그리고 시대가 발달할수록 우리가 요즘에 반려견들도 많이 키우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GMP가 점점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촉각에 예민해져요. 냄새와 촉각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사람들이 돈을 벌기 시작을 하고 좀 잘 살게 되면 귀가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70년대 스테레오 같은 것들을 많이 샀죠. 그러다가 조금 더 이제 부유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냄새에 좀 민감해지고요. 그래서 90년대 들어서 남자들도 향수를 쓰기 시작하고 매일매일 샤워를 했어요. 그러다가 더 부자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촉감을 더 찾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런 반려견들도 많이 키우고 이런 것들이죠. 근데 책이라고 하는 물건은 우리가 뭐 아이패드 같은 것들은 사실은 차가운 물성을 가지는 화면이라면 책은 우리가 들고 무게감도 느낄 수 있고 촉각도 느낄 수 있고 좀 다르죠. 그리고 거기서 나는 책의 냄새도 있고 종이 냄새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전달해 주는 것들이 좀 더 입체적인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실히 디지털 그 테크놀로지와는 좀 차별화되고 그만의 가치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뭐 나중에 가서 너무 사치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한동안은 저는 유지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시기를 지나와서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네. 사실은 이제 그 복판에 있는 사서라는 직업, 네. 예, 사서라는 직업이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렇게 또 예, 네. 이제 뭐 거론도 되기도 하는데 사실 이 자리에 뭐 시민분들도 계시지만 앞으로 사서를 꿈꾸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교수님께서 예측하시기에 정말 앞으로 사서라는 직업이 없어질까요? 절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건 마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없어지는 거에 그 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가 비슷한 것 같아요. 오히려 정보의 양이 많아질수록 그럴수록 정보를 큐레이션하는 것들이 중요해집니다. 지금 과거에는 뭐 100만 권 정도 있으면 중앙도서관이 100만 권 갖고 있으면 거의 모든 책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면은 지금은 1000만 권을 해도 안 될 거예요. 1년에 나오는 책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의 양이 많아질수록 사실은 정보를 큐레이션해서 선별해가지고 잘 보여주는 것들이 더 중요해지고 그거를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냥 단순하게 되는 게 아니고 독자들의 적성과 재능에 맞춰서 큐레이션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사서의 역할은 사실은 우리가 더 나아간다면 진보한다면은 그 찾아오는 사람들에 맞춰서 어떤 책을 권해주기도 하고 본인이 볼 때에는 그 도서관이 뭐가 중요한지 이 도서관의 캐릭터는 그 사서가 큐레이션을 어떤 책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서점이나 이런 게 살아남는 이유도 큐레이션 능력이 뛰어날 때 살아남는 거고 그 치타야 서점이라고 일본에서 엄청나게 유명했던 성공했던 그런 문화 공간이었던 서점도 사실은 다 죽어가는 서점이 살아난 거는 큐레이션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음식 따로 뭐 여행 따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챕터가 나눠져 있는 식으로 서점이 분포가 돼 있었다면은 도시 중심으로 해서 이태리라는 도시 로마 건축 설명하고 그 옆에 로마 이태리 뭐 파스타에 관련된 책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보가 많아질수록 어떻게 정보를 엮을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해지는 거고요. 그거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저는 사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점점 더 중요성은 오히려 더 커지고 그쪽으로 물론 그 사서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사소가 되고자 하는 아마 예, 네, 참여자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용기를 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치타야 서점을 다녀와 보기도 하고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요. 치타야 서점이나 치타야 서점의 그 CCC가 운영하고 있는 닭기어 도서관을 보면서 기존의 도서관의 어떤 틀을 그렇죠. 과감히 네. 탈피했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도서관이 더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어떤 모멘텀이나 기회가 됐고 그게 조금 사례화 되기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의 부정적인 도서관이나 도서관계 사서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저도 도서관을 만들고 운영하면서 그동안에 제가 저 스스로도 되게 공간이나 책이라는 어떤 그 분류 체계에 갇혀 있지 않았나. 결국은 시민 입장에서 모든 거를 이렇게 정말 연결해주는 큐레이션의 역할을 제대로 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예,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큐레이터의 역할로서의 사서로서 이게 조금 더 이제 좀 진화하는 사서의 역할을 좀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그런 생각을 저도 공감해 봅니다. 네. 네. 요즘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 기업에서 어떤 공간을 만들 때 가장 적은 돈으로 이 문화 공간을 운영하는 것들이 책만 쫙 큐레이션 해가지고, 그래서 뭐 미술책만 쫙 큐레이션 해가지고 논다든지 하고, 그것들이 하나 좋은 거는 그렇게 큐레이션을 해놓으면은 뭐 몇천 권 정도면은 완벽하게 뭐 되게 좋은 컬렉션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지방자치단체들끼리 서로 로테이션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한 지자체에서만 다 해결하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것들이 네트워크만 잘 되면은, 요즘 물류가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한 3개월에 한 번씩 로테이션해서 뭐 신안군에 있는 도서관하고 아니면 저 대구에 있는 도서관이랑 같이 순환을 하는 식으로 해서 하면은, 저는 사람들이 마치 우리 전시장이 몇 달에 한 번씩 새로운 그림이 걸릴 때 찾아가서 하듯이 도서관도 그렇게 정기적으로, 어떤 분은 1년에 한 번도 안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큐레이션 된 것들을 보기 위해서라도 내가 뭐 2달에 한 번씩은 도서관에 간다라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공간에 갇혀 있지 말고 좀 네.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그런 예,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 프로젝트는 서울도서관에서 네. 시민들에게 새로운 일상을 선물하고자 서울의 상징인 이 광장에 도서관 밖 도서관인 서울 책 광장을 만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광장이 우리 지금 뭐 참여하고 있거나 앞으로 참여하고 이제 참여하실 시민들에게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광장은 일단은 공통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광장은 또 야외 공간이고, 점점 시대가 갈수록 자연이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값비싸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공짜로 자연을 즐길 수 있고 공짜로 도심 속에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라는 데서 광장의 의미는 점점 커질 것이고, 근데 그게 제대로 된 의미를 주변 광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거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부여되긴 좀 어렵고요. 광장 주변에 어떤 건물이 들어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시청역 광장에 도서관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벌써 이 외부 공간을 규정하는데 50%는 크게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근데 광장이 아무리 만들어져 있더라도 주변에 도서관이나 미술관이나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카페나 이런 것들이 없는, 일상의 생활이 없는 그런 광장은 그냥 단순하게 정치적 집회의 장소로밖에 쓰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장을 만들거나 할 때 관심 있게 둬야 되는 거는 광장이 접하고 있는 건축물의 1층이 도대체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차선 수가 얼마냐. 뭐 10차선, 광화문 광장이 그래도 지금 한 6차선 없애긴 했는데, 과거에는 6차선 6차선 됐으니까 안 건너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뭐 가서 즐길 거리도 없고, 그러니까 항상 비어 있는 공간이 되고, 맨날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공간으로밖에 쓰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광장은 되게 많은 우리가 화합을 할 수 있는 광장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단순하게 세력을 과시하는 그런 갈등의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뭔가 좋은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민주화의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광장을 만들 것인지 이제 한번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제가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또 유현준 교수님께 궁금하신 게 있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혹시 질문을 해보고 싶은 시민분 계실까요? 예, 용기를 갖고 한번 교수님께. 근데 너무 갑작스럽게 제가 질문을 하시라고 한 것 같은데 사실 요 말씀을
바로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지 해놓고 제가 긴장해서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을 한번 하고 또 여러분께서 조금 궁금하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서 교수님께 듣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하나쯤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사서로서 도서관을 운영했던 이제 경험자로서 또 도서관을 건립했던 경험자로서 궁금한 게 저희 그 공공도서관의 그 공간에 대한 어떤 그 위치 아까 사실 이제 이 광장과 연결되는 그러니까 그 어떤 건물의 1층에 뭐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면서 제가 좀 이제 연상된 건 저희 도서관에 대한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통 공공도서관이 약간 그 공간에 배치되는 기능적인 공간이 약간 정답처럼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공간의 경험이 어디서는 단절되고 연결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예를 들면 1층에 어린이 자료실은 항상 정답처럼 도서관을 설계하시는 분들은 1층은 어린이 자료실이야. 뭐 이런 네. 식의 약간 서고는 지하야. 뭐 이렇게 정답처럼 설계되는 어떤 그런 이제 좀 건축물을 많이 봤거든요. 지금까지 많이 예. 그렇게 해요. 예. 그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하던 사람만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만 계속 하니까 그게 관습이 되면서 계속 되는 거고, 아까 말씀 새로운 플레이어가 들어와야지 새로운 생각을 할 거고, 건축주도 맨날 하던 대로 하는 사람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이렇게 제시를 하면은 우리는 그런 거 안 해봤다 그러고 새로운 시도를 안 하거든요. 그게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맹점이죠. 돌연변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약간은 전체주의적이고 획일주의적인 것들을 미덕으로 삼는, 모든 사람이 다 한 생각을 해야 되고 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집에서 빨간 바지 입고 나가면 우리 중학생 아들이 관종이라고 놀리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냥 튀는 것들이 아니고 변종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은 발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새로운 트라이를 할 때, 근데 의사결정자분들이 그런 위험을 감수할 생각들을 별로 안 하고, 그 배경에는 실수를 우리가 인정하는데 좀 인색한 그런 사회이기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실수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회라서 그런 것 같고, 이제 앞으로는 도서관을 디자인하실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발달을 하기 때문에 공간이 하나의 기능으로만 쓰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폰이 발전하고 랩탑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이 쓰게 되면서, 과거에는 카페에서는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사무실에서는 일을 하는 거고 화장실에서는 볼일 보는 걸로 돼 있지만은, 지금 화장실에 앉아서도 서류를 결제할 수 있고 카페에 가서도 일할 수 있고 사무실에 앉아서도 채팅하면서 떠들 수가 있고 TV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간들이 점점 경계가 모호해진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서관이라고 하는 걸 만들 때에도 뭐 주택도 마찬가지지만은, 과거의 거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네 가족이 모여서 TV를 같이 보는 공간이었어요. 소파와 벽에 붙어 있는 TV가 딱 고정되어 있는 구조인데, 요즘 다 집집마다 누가 같이 네 명이 모여서 TV 봅니까? 다 자기 핸드폰으로 다른 거 보지. 그러니까 다 다른 거 보는 시대예요. 그러면서 공간도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섞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도서관이라고 하는 공간도 이제는 과거에 이렇게 나누는 식으로 공간을 분절해서 쓰는 쪽으로 간다기보다도 하나의 중립적인 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게 A가 빨간색 공간이 될 수도 있고 파란색, 빨주노초 파란보 어떤 색이든 바뀔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유연하게 디자인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사실 도서관 설계하시는 건축가 분들이 조금 더 유념해서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사실 이제 이렇게 다 질문에 없는 내용인데, 문제는 약간 그 저희 도서관을 관장하는 그 기관에서 뭔가 표준화라는 형태의 그 스페이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게 하나의 또 약간의 그런 문제를 만드는 좀 맞습니다.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게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 건축물들의 예. 문제에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기획을 하는데 시간을 쏟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을 안 하고 일단 만듭니다. 근데 그 연면적과 예산을 따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예산과 면적의 근거는 뭐냐? 과거에 있었던 거에 자료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이런 공간들이 필요했고 이런 면적이 필요하니까 다 해서 우리는 한 1,500평짜리 건물이 필요하다. 예산은 곱하기 뭐
평당 공사비 900만 원 해가지고 얼마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산을 따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각 부처에서 거기 쏟아놓은 예산이 있으니까 다 자기 공간들을 원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의 순서를 봤을 때 항상 관행적으로 해오던 거가 반복돼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는 어떠한 공간이 필요한지 그 기획 단계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좋은 훌륭한 도서관 건축물이 나오려면 기획에 공을 들여야 되고 또한 훌륭한 건축주가 있으셔야 되고 네. 훌륭한 건축가가 계셔야 되고 이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자기 지역에 도서관이 어떻게 건립되는지 많은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질문, 네. 제가 이거 없던 이벤트예요. 그죠, 교수님? 네. 예. 한번 질문을 지금 딱 한 번만 하겠습니다. 저 뒤로 갔네요. 저쪽 뒤로 갔네요. 예. 일어나야 돼요? 아니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네. 그 공간의 모호함을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것들 왜 요즘에는 도서관 라퀴비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라퀴비움. 그러니까 저쪽 예. 라이브러리와 아카이브 그래서 라퀴비움. 네. 네. 그래서 이제 관람객 아니면 뭐 방문자라고 해야 될까요? 네. 방문자 입장에서 보면은 예전에는 지금 도서관에 가면 전시도 하고 있고 책도 있고 뭐 아카이브도 있고 그리고 박물관에 가도 전시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그 인천에 파라다이스 호텔을 갔더니 미술관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경주박물관에 갔더니 호텔에 온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공간이 모호해지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방문자 입장에서는 산뜻하고 뭔가 일상에서 탈출해서 뭐 저희가 이제 그런데 가면은 일상에서 지치잖아요. 그래서 약간 힐링하러 가기 때문에 좋죠. 그치만 또 이렇게 모호해지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각각 특성이 있어야지 오늘은 여기도 가볼까 저기도 가볼까 하는데 그렇게 모호해지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럴 때 도서관만의 특징이나 차별화는 뭐가 좋을지 좀 궁금해요. 글쎄요, 저는 이런 변화들이 뭐든지 다 과도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모호해서 싫다 그러면 아마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되게 좋은 무슨 전시장이 있는 것 같은 호텔 문 닫겠죠, 만약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획은 하고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소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택에 따라서 도태되는 거는 도태되고 또 진화하는 건 또 진화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되게 기획을 해서 그 파라다이스 호텔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그 디코레이션을 했는데 사실 거기가 그렇게 성공적이라는 얘기는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훌륭한 아트 컬렉션들 많지만은 접근성이 워낙 떨어지는 곳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시도들이 지금 일어나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바뀌고 정보가 워낙에 지금은 공유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뭐가 볼만하다 하면 또 글로 또 몰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 도서관만의 차별화되는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어떻게 디스플레이를 하고 책을 통해서 어떻게 그 공간을 만들 것인가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농담처럼 맨날 얘기하는 게 가장 인테리어 마감자가 책이다. 그거 책 꽂아가지고 멋있지 않은 걸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책은 인간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적절하게 불규칙한 상황 그거를 연출하거든요. 우리가 숲에 갔을 때 나뭇가지 지금 주변에 보시면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잖아요. 그 이유는 되게 나무의 모양과 나뭇가지 모양도 다 다르긴 하지만은 일정하게 녹색 톤으로 되어 있고 나뭇가지는 뭐 위로 올라갈수록 가늘어지고 이런 약간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책이라고 하는 것도 다 제목도 다르고 내용도 다 다르지만은 웬만한 것들은 사이즈가 거의 통일돼 있고 그 책꽂이의 그 선반이라고 하는 것들이 딱 통일성을 딱 만들어주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공간을 좀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마당 도서관 뭐 햇빛 들어오는 공간이잖아요. 거기 가면은 근데 책 표지만 쫙 DP가 돼 있어도 그 공간을 기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조금 더 뭐랄까 책이라 아까 말씀드린 책은 한 사람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저자의 생각이 어떤 물질화된 현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그게 쭉 요였을 때 책이 1000권 내에 있는 것과 1000명의 사람이 모여 있는 공간은 사실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조금 더 1000명이 막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그런
막 비지한 그런 광장 같은 공간이나 뭐 이런 데에서는 좀 더 라이브한 느낌이 간다면은 책이라고 하는 게 천 권이 꽂혀 있는 공간은 분명히 1,000명의 사람을 대표하는 공간이긴 하지만 조금 더 내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공간이고, 그리고 도서관이라고 하는 데가 저는 가장 다른 공간과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소음 레벨이 제일 낮잖아요. 그래도 내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드는 공간이거든요. 제가 어디 가가지고 소리로서 차별화되는 걸 느낄 수 있는 데는 결국엔 도서관하고 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운드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또한 저기 다른 데하고는 좀 차별화된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 시간을 이제 예, 정해진 시간 안에 계속 이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제 그 답변 속에서도 좀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 별마당 도서관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책 읽는 서울광장 그리고 별마당 도서관처럼 사실 오픈 라이브러리 형태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예, 그리고 도서관의 역할과 모습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굉장히 빠르게 이제 변화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국내 도서관은. 그리고 그러한 이제 그 어떤 변화도 코로나 팬데믹이 사실 주요 원인이기도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다가올 미래에는 어떠한 공간과 형태의 도서관이 주목을 받게 될지, 아까 좀 전에 답변에도 약간의 그런 답이 좀 있으셨는데 네. 조금 더 이제 그 교수님의 견해가 네. 궁금합니다. 저는 이게 현대 사회를 보면은 이제 공간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아시겠지만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 집값이 거의 평균 10억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인구가 또 밀집된 곳으로 갈수록 공간의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공간을 마음대로 쓰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을 살 수 없는 청년들은 내 이 도시 속에서 나만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자동차를 삽니다. 자동차 실내 공간만큼이 내 프라이빗한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자동차를 살 수 없는, 그런 살만한 돈이 없는 대학생들은 5천 원 내고 카페를 가요. 그럼 카페에 가서 시간당으로 장소를 빌려 쓰는 거예요, 공간을. 그거보다 돈이 없는 고등학생은 3천 원 내고서 PC방을 갑니다. 그거보다 돈이 없는 중학생은 1,000원 내고 편의점을 가요. 그거보다 돈 없는 그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짜인 메타버스에 가서 로블록스하고 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가 여유가 부족할수록, 돈이 없을수록 가상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나라에서 해야 되는 거는 뭐냐? 우리가 경제적인 배경에 상관없이 자연을 즐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생충 영화 보시면은 그 반지에 사는 주인공분들이 처음에는 막 와이파이를 찾아서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좀 잘 사는 집, 이성균 씨 집에 딱 가면은 마당에 누워서 책을 봐요. 이게 뭐냐면 마당에 누워서 자연을 즐기면서 책을 본다라는 것 자체가, 그게 어떻게 보면 부유함의 상징이 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거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도서관 앞에 잔디밭이 있고 책을 볼 수 있는 도서관이 바로 옆에 있으면은 이성균 씨 집에 사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우리가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쇼핑몰에 왜 별마당 도서관을 만들어 놨겠어요? 쇼핑몰 스타필드라는 그 쇼핑몰은 온라인 쇼핑 공간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온라인 쇼핑 공간에 없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연을 갖고 오려고 천창을 만듭니다. 그 여의도 현대백화점도 보시면 천창이 뚫려 있고, 다 요즘 만드는 백화점이나 쇼핑몰은 다 천창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꼭 하는 게 있죠. 여의도 현대백화점 가서 보시면은 5층에 딱 화분을 쫙 깔아놨어요. 자연을 갖고 오려고 하는 노력들인 거예요. 온라인 쇼핑 공간에 가상 공간이라든지 이런 온라인 가상 공간에 없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가면은 물건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가격도 제일 저렴하고. 근데 그 물건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은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F&B, 그러니까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데에다가 공을 들이는 겁니다. 문화센터도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비싼 명품을 사지 않더라도 백화점에 자꾸 오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서관이라고 하는 공간을 정리를 해보면은, 도서관은 앞으로 지금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비즈니스맨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이미 아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연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도서관을 우리가 앞으로 만든다면은 이 두 가지를 꼭 넣어야 된다고 봐요. 일단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더 지금보다는 자연이 많아져야 되고, 우리가 맨날 2.5m, 2.4m짜리 천정고의 아파트에 살게 되면은 천정고가 높은 공간을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공간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그곳에 와서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개발을 해야 되고, 장소를 만들어서 사람과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도서관의 디자인의 큰 방향이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멀리 있으면 안 갑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좋은 거 다 알죠. 몇 년에 한 번 갈까 말까예요. 너무 멀기 때문에. 남산도 좋아요. 1년에 한두 번 갑니다. 그러니까 가까운데 걸어서 10분 이내에 있을 수 있는 곳, 자동차를 타지 않고 갈 만한 거리에 그런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자연이 있는 곳이면서 도서관이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도서관이 우리들의 일상의 중심에 있고 정말 매력적인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오늘 이 시간에서 알게 되시지 않으셨을까요? 저희 유현정 교수님을 만나시면서 예,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예, 저도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되게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특별한 북토크 진행을 이끌어주신 의정부 시립도서관 박영애 관장님, 그리고 특별 출연으로 우리와 함께 생각을 나누어 주시고 소통해 주신 유현준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정말 봄날 좋은 기운 가득 담은 오늘 4월 23일 이렇게 우리에게 활짝 열린 책 있는 서울광장, 우리가 100%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순서입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특별한 자리 마련해 주신 분들을 대표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서울도서관 오지은 관장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도서관장 오지은입니다. 저희 맨날 온라인 공간으로 만나다가 이렇게 기분 좋은 햇살과 따뜻한 바람과 푸른 잔디 위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게 돼서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주 우리 얼굴을 마주보고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광장을 어떻게 하면 100% 이용하실 수 있는지, 100% 활용하는 법을 제가 잠깐 안내해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 8개의 책소래가 있는데요. 저 책소래에 있는 책들은 아무런 절차 없이 누구나 꺼내서 그냥 자유롭게 빌리시면 됩니다. 근데 책소래에 있는 책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내가 읽고 싶은 책이 없네 하실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서울도서관 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셔도 되고요. 시민카드라는 앱을 깔으셔서 회원가입을 하셔서 서울도서관 책을 빌리신 다음에 갖고 나오셔도 됩니다. 기존에 서울도서관 회원이신 분은 자유롭게 서울도서관 책을 빌리시면 됩니다. 또한 서울도서관은 27,000종의 전자책과 약 3,000종의 오디오북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종이책보다는 내 스마트폰으로 전자책을 또는 오디오북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저희 안내 데스크에 가시면은 저희 사서가 친절하게 어떻게 와이파이를 잡고 어떻게 전자책을 이용하시고 어떻게 오디오북을 이용하시는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또한 오늘 광장에 이렇게 오시니까 행복한 일상들을 좀 기록하고 싶으시죠? 사진을 찍고 싶으신 분들은 아이를 동반하신 경우 특히 여기 안내 데스크에 가면은 간단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으실 이벤트 소품 아동용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 물품을 대여해서 아이들과 행복한 일상을 기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셀카 프레임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힘으로 운영하는 열린 도서관 이 책 읽는 서울광장은 다음 주 금, 토일부터는 구석구석 라이브 거리 공연도 운영이 됩니다. 금요일 날은 11시 40분 한 타임, 12시 20분 그리고 두 타임 이렇게 두 번 공연이 되고요. 토요일은 매주 12시, 13시, 14시 이렇게 세 번 공연이 됩니다. 우리 책 읽는 서울광장은 7, 8월 혹서기를 제외하고 10월까지
매주 금토 11시부터 16시까지 운영이 되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번거롭게 광장을 이용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웬만한 절차는 다 간소화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천만 시민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장에서 자유롭게 책과 심과 문화를 마음껏 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울도서관 오지은 관장님의 소개로 우리가 책 있는 서울광장 100% 누리는 방법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프닝 행사는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지만은요, 오늘 오후 4시까지 이렇게 따스한 햇살과 함께 오후 4시까지 이곳 서울광장 누리실 수가 있고요. 책도 편안하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전시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달의 작가 코너가 광장에 마련이 돼 있는데요. 이 아동 문학의 노벨상이라고 합니다. 안데르센 상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한 작가분이시거든요. 이지은 작가의 우리 그림책 전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깨우는 작품들 보고 있노라면은요, 우리 어른들도 이지은 작가의 아름다운 감성을 그대로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지은 작가의 그림책 전시도 한번 여러분들 꼭 감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특별한 DJ분들이 엄선한 선곡 리스트가 이제 곧 플레이 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광장에서 책 읽는 모습이 이 BGM과 함께 그대로 마치 한 편의 뮤직비디오 같이 느껴질 겁니다. 특별한 DJ분들의 선곡 플레이도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렇게 좋은 날씨와 함께 가을까지 펼쳐질 책 있는 서울광장 여러분들 늘 금요일과 토요일에 찾아주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개장을 기념한 오프닝 행사 마칩니다. 서울시 아나운서 전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